자, 그러면 오늘 또 수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있으면은 방학을 하고, 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과정 2022 개정 교과과정을 보게 되면은 2학기 내용부터 고전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문학 쪽에서는 이 부분에 필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연계해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2학기 문법 중에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하고 중세국어를 또 연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정하고 여러분한테 어렵게 만들려고 마음 먹으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꾸 고전 작품이라도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 고전 작품 모르는 고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현대문학도 현대시도 여러분들이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 뭐 19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선생님 수업하듯이 파악할 필요가 없듯이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도 전체적으로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주제가 뭔지 정도, 화자의 뭐 상황이 어떤지 이런 정도 대략적인 내용만 판단을 하면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 이전의 준비는 고전에 대한 차곡차곡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갈래별 특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2학기 문학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는 비상강 교과서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그 만든 교재예요. 알겠지? 좀 실수해가지고 페이지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하나가 그지? 실수를 했어요.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작품 청산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청산별곡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청산별곡의 갈래인 고려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갈래에 대한 공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청산별곡은 갈래가 고려가요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어느 시대 노래겠어요? 그렇지, 고려시대 노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대는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문학사적으로는 고려시대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고려가요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고려가요는 특히 이 두 번째인 주향유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일종의 상류층의 문화가 하위계층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문화가 순환을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와, 저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저런 물건 쓰네, 나도 저런 거 쓰면은 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에 막 뭡니까? 뭐 명품도 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층의 문화가 하위계층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상위계층은 어때? 아, 이제 이거 쟤네들 또 다 쓰네? 우리는 또 그럼 새로운 걸 또 해야지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하면은 또 하위계층이 그걸 따라가서 문화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을 가지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고려가요는 아주 특이하게 원래는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얘는 평민의 하위계층의 문화가 상위계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귀족을 넘어서 가지고 후에 궁중학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이 노래, 그 고려가요를 부르고 연애 자리에서 부르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는 문화 상승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화 상승 현상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문화 하강 현상이 일반적인 건데 얘는 상승 현상이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고려가요는 별칭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알겠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주향유계층이 평민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민들의 그런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은
야한 내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평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린 속된 노래다라고 해서 고려소교라고 하기도 했었고, 알겠지? 혹은 고려가요를 줄여가지고 여요, 고려의 여, 그 다음에 가요의 요 해가지고 여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뭐 시조는 짧은데 이거는 그에 비해서 길다 해서 장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솔직히 장가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가사 작품 배울 때도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서 굳이 뭐 거기까지는 그냥 한번 들어만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려 소교 또는 여요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고려가요의 형식은 어떻느냐? 그렇죠? 자, 첫 번째로 고려가요의 형식은 주로라는 건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3, 3, 2조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끊어 있는 3,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려가요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작품도 보면 지금 1년, 지금 현대시로 따지면 1년, 2년, 1년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눌 분자를 써서 연과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분연체, 혹은 같은 말로 이거는 의미가 똑같아요. 1절, 2절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서 분절체 형식을 띠고 있는 게 고려가요의 그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노랫말 가운데 의미 없는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음구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나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나타난 모습이라고 봐요. 학자들이. 알겠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평민들이 고려가요를 부를 때는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면 끝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궁중악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임금 앞에서 이 노래를 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음을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는 남아있는데 가사가 뚝 끊어져서 비어버리는 구절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소리가 남는 부분에다가 의미 없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여음구라고 합니다. 혹은 도들 조자에 흥겨울 흥자를 써서 흥을 돋우는 구절이다라고 해서 여음구 또는 조음구라고 하고, 이 여음구 조음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각 연의 끝에 역시 의미 없는 후렴구가 간곡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특징하고 네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바로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고려가요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바로 뭐다? 바로 초기 평민 중심으로, 그렇죠? 향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만들고 평민들이 즐기던 그런 노래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후에
궁중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까지는 그렇죠? 구비전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고려가요가 문자로 정착된 거는 정작 조선 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비전승되다가 조선 초 한글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알겠죠?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는 조선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어요. 그게 성적으로든 뭐든 좀 개방된 사회였어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조선은 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는데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봉건적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야?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7살만 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돼, 막 이럴 정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야한 내용들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자, 그래서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렬 지사라 하여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야한 작품들이 다 잘렸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남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들은 다 이제 소실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자, 이거는 책 이름이에요. 악장가사. 그렇죠? 그 다음 악학괴범, 그 다음 시용향 악보라는 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용향 악보에 총 25수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일종의 대중가요 같은 노래가 고려가요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을 거지만 다 소실되고 딱 25개 작품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저랑 1300밖에 못하겠는데 큰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청산별곡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러리 났다. 청산의 사러리 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고려가요는 주로 몇 글자가 반복된다? 세 글자, 두 글자. 그렇지. 3, 3, 2조 3음보 율격을 주로 취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끊어 읽을 때 어떻게 끊어 읽느냐? 사러리 났다. 여기까지가 한 구절입니다. 3, 3, 2조죠. 그렇죠? 그 다음 청산의 사러리 났다. 이렇게 또 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3,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사러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러리 라따의 준말입니다. 왜 말을 줄였을까? MG라서? 왜 말을 줄였을까? 요 3, 3. 그치, 바로 뭡니까? 줄인 이유는 바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글자를 줄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 A, B, A 구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특히 청산별곡의 특징이 하나 드러나요. 알겠죠? 자, 청산별곡의 특징은 대부분의 연의 첫 행은 AA, BA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A, BA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청산별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바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죠. 바로 사러리랐다가 무슨 뜻이냐? 사러리랐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러리랐다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의미로 학자들이 주로 많이 해석하는 방식은 바로 살고 싶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살고 싶다. 바로 화자에 뭘 드러내는 말입니까? 의지? 바람? 그치, 바람, 소망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서 살고 싶구나로 해석을 하면은 소망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살고 싶구나가 아니라 살리라. 즉 현대말로 하면 살겠다 이런 의미야. 살겠다 하니까 이건 무슨 뜻이 돼? 이게 의지. 그치, 이게 의지가 되는 거죠. 살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는 그 뭡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그 한글 우리말의 문법 묘사할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uess, 그치? 미래 의미로 쓰이면은 뭡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지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몇몇 학자들은 살았으면 이것도 소망 아니에요? 좋았을 텐데 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요. 그렇지, 못 살았다. 즉 후회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제의 정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청산에서 살고 싶다 하니까 청산은 어떤 공간이야? 그렇지, 좋은 거, 바로 바라는 거, 즉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미리 스포일러를 해주면은 사실 이 화자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청산으로 가고 싶은 거야. 사실은 진짜로 청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의 의미를 뭘로 해석하냐면 바로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뭐 보통 고등학교 2학년에 많이 배우는 소설이긴 한데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최인훈의 광장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이제 남한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다 이제 살아보고 다 둘 다 실망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6.25 직전의 그 사회 모습이고 6.25 이후로까지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알겠죠? 6.25 전에는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는 있었어도 그 우리 민족은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남한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사회에 다 실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6.25에 참전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게 되고 이제 포로들은 풀어주는데 그때 풀어줄 때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아니면 중립국으로 갈래 선택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남한 측 장교가 와서 설득하고 북한 측 장교가 와서 설득해도 주인공은 계속 중립국 이렇게만 외칩니다. 알겠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뭐다? 남한에서도 실망하고 북한에도 실망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을 선택한 거지 진정한 의미로 이 사람이 중립국을 추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타고 가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고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비극적으로 끝나요. 알겠죠? 그게 어디예요? 뭐 중립국이 태국 같은 경우는 중립국이고, 그렇지? 스위스도 중립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에 의한 중립국이고,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싸우다가 태국이 가운데 있었는데 태국을 먹으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만은 건들지 말자 해가지고 좀 타이에 의한 중립국이고, 스위스는 자발적인 중립국이긴 하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립국도 사실은 그 주인공이 추구했던 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추구했던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아니라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이상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청산도 역시 이 작품에서 마찬가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머리랑 다래랑 먹고, 자, 머루와 다래. 산나물. 그렇지, 일종의 소박한 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청산에서 살고 싶고 소박한 음식 먹고 살고 싶고 이러면은 항상 나오는 한자성어가 암군지족, 암빈낙도 이런 말 나오잖아, 그렇지? 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 작품에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암분지족이 무슨 뜻이야? 자신의 분수에 만족한다. 안민낙도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면서 만족하며 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사실 청산에 사는 걸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구나 저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랑 다대랑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얄리 얄라 성 얄라리 얄라. 얘가 그 의미 없는. 그치, 바로 이거는 의미 없는 후렴구죠. 후렴구. 자, 그래서 이 후렴구는 자 고려가의 특징이죠. 바로 첫 번째, 각 연의 끝에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하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음이 무슨 음이야? 얄리. 그 자음 모음 중에서 뭐. 어떤 자음이 자주 반복돼? 자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야? 이게. 리을하고 이응. 그치, 바로 이 작품은 이제 울림소리 그 중에서도 리을, 이응음이죠. 울림소리가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사실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청산에 가고 싶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현실이 괴로우면 이건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렇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를 썼어. 서로 매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와 상반되는 분위기의 후렴구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작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것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전혀 작품의 주제와 전혀 그 관계가 없는 분위기의 후렴구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 내용은 굉장히 슬프지만 이제 궁중악으로 주로 이제 궁중악은 연회, 잔치를 베풀 때 이제 많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밝고 경쾌한 느낌의 그런 의미 없는 후렴구를 사용했다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사실 이제 1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왜? 형식적인 메뉴나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돼서 1년이 설명할 게 제일 많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역시 여기서도 AA, BA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새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줄부터 해석합시다. 널라와 할 때 여기서 라와는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커 할 때 이 보다, 그 보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 너보다 씨름이 한, 여기서 한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죠? 즉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씨름이 많아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씨름이 많은 사람은 누구야?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새는 바로 뭐다? 그렇죠?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새가 자고 일어나 우는 이유가 씨름이 많은 거고 나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는 거죠. 근데 실행이 뭐예요? 씨름, 걱정, 근심. 참고로 실음이라고 쓰면 안 돼. 씨름이야. 알겠지? 요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해서 씨름이 많다는 자신의 감정을 새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집어넣어서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가던 새. 자, 바로 앞에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 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버드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가던 새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뭐야? 물 아래 새가 간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바로 다음 구절, 뒷부분 구절하고 이어서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갈던 사례. 우리가 밭을 보면 볼록볼록하게 밭을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지 왜 뿌리를 깊게 해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볼록볼록한 걸 우리가 사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밭을 갈던 그 사례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그래서 물 아래 세모 칩시다. 자, 그래서 물 아래는 바로 속새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물 아래는 바로 청산과 대비되는 공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새 쪽을 바라본다는 거는 속새에 대한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속새에 대한 그렇죠. 미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 작품에서 청사는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화자는 여전히 속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인물은 장글란 가지고 자, 요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인물은 장글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보통 많이 해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끼 묻은 쟁기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쟁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 직업이 뭐다? 그렇지, 농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대. 농사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안 해요. 그렇지, 안 짓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렇게 해석하면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이 된다는 거죠, 화자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끼 묻은 병기를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병기가 뭡니까? 그치. 무기 둘 때 역시 이끼가 묻어 있다는 거는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써요. 그치, 안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라고 보냐면 전쟁에서 패한 용병. 그러니까 용병이 전쟁에 졌으니까 써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끼 묻은 은장도를 이라고 해석을 해요. 은장도가 혹시 뭔지 압니까? 그 여자들. 그치. 옛날 사업꾼 여자들이 품 안에 조그마한 칼 하나 들고 다녀요.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혹시나 자기가 순결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스스로를 찔러서 죽이는 자결 역할이야.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요만해요, 실제로 길이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장도를 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알겠죠? 실제로 예전의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끼 묻은 일종의 문방사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문방사우가 뭐야? 문방사. 바로 글방에서 쓰는 네 가지 친구라는 뜻으로 붓, 먹, 벼루,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이제 그 뭡니까 받친 한 종이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문방사우거든요. 알겠죠? 근데 문방사우에 이끼가 묻어 있다는 건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양반이지만 글을 쓸 수 없는, 즉 바로 몰락 귀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혹은 몰락 양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인구는 작을라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화자가 누군지가 이걸로 인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구는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1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손벼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원래는 1이고 절이고 이렇게 해야 돼. 비비고 아니야. 그쵸? 1이고 절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무슨 음이 첨가돼 있어요? 그치? 이음이 지금 첨가돼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음을 첨가를 함으로써 그치? 바로 뭐다? 운율을 형성한다. 즉 노래를 부르는 일종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음을 첨가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인공, 절인공, 하야.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낮이란 디네와 선적.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은 내가 지냈지만은 뭐 낮에는 뭐 농사도 짓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럭저럭 지냈다는 거. 근데 오리도 꾀꾀오리 아니에요. 그죠? 올이도 즉 무슨 뜻이야? 올 사람도 그죠? 가리도 갈 사람도 없은 밤이란. 자,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화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밤은 바로 뭐다?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밤이란 또 어디 헐홀이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또래요.
또라는 건 무슨 뜻이야? 또는 무슨 뜻이야? 이전에 이런 그치. 지난번에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즉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 그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즉 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상황의 반복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년으로 넘어갑시다. 5년이죠.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오타네요. 들코가 아니라 돌입니다. 돌. 오 하나 집어넣읍시다. 네. 오타예요. 알겠죠? 자,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맞히던 돌코.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라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돌 세모 쳐놓읍시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일단 다 해석을 해보면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라는 거죠. 즉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이 휙 날라온 거야. 어디로 던졌는지 누굴 맞추려고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갑자기 돌이 날라서 내가 딱 맞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날라온 돌에 맞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돌은 내가 지금 의도해서 맞은 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은 거야? 의도하지 않았어. 그치?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 고난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일례로 뭐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도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야 되고 그렇지? 이런 피해를 받잖아. 그렇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운명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 의도 우리 사회 전체 의도와도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온 시련이잖아.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여기서는 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돌이 날아서 빡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 던진 사람을 찾아야죠. 그렇지. 어떤 시기야 하면서 찾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맞아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자, 갑자기 몇 년이랑 똑같아요, 내용이. 1년. 그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똑같잖아. 그치? 다만 달라진 건 이제 바다라는 공간만이 달라진 거죠. 먹는 것도 달라진 거. 그건 그렇죠. 바다에 맞춰 달라진 거죠. 그치? 자, 이거는 바로 바다를 나타냅니다. 저 중세 국어로는 바랄이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다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다는 사실 앞에 있는 청산과 완전히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청산과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청산처럼 이 바다도 뭡니까?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바로 뭐다? 공통점은 도피처 로서의 이상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청산과 차이점도 있어요. 청산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화자는 앞부분에서 청산에 가고 싶어서 청산에 갔어. 근데 거기서 시름을 완전히 잊어서 못 잊었어. 못 잊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가 가고 싶다? 바다. 그치? 바로 그러면 바다는 바로 뭐다? 청산에서 다시 설정한
이상향이 된다는 거죠. 청산에 가면 잊을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잊지 못해서 어디로 옮겼다? 바다로 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자, 그래서 남아자기 구조개는 바로 뭐다? 1년의 멀위랑 머리랑 다리가 어떻게 됐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마다 찍어놨어요. 그렇지. 머리랑 다리랑과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많은 학자들은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추측하냐면 사연과 오연이 오연과 6년이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어디라든지든 돌코가 여기 와야 되고 얘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자, 근거가 바로 뭐냐면 5년과 6년의 위치를 바꾸면 내용상 1에서 사연이 청산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 5에서 8년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칭적으로 구성을 하지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구성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5년과 6년이 바뀌어서 기록된 건 아닌가 하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딱 바꾸면 1년부터 4년까지는 청산 이야기 5년부터 8년까지는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가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인 구조를 이룰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나가죠. 보도록 합시다.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는 그 옛날에는 방마다 이제 그 뭡니까? 우리나라는 온도를 옛날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밤마다 아궁이가 다 있어.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아궁이 불도 그냥 이제 우리가 그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밤마다 옆에 조그마한 부엌 하나를 딸려놔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통해서 음식도 한번 데울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데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간이 부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애정지는 그런 간이 부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간이 부엌으로 가다가 듣는구나. 432. 자, 요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432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치? 영어로 하면 deer.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이 432의 의미도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432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대로 사슴이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슴이로 해석을 하면은 이 문장이 무슨 뜻이 되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이 뜻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보냐면 화자가 바로 뭐다? 불가능한 상황,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죠? 상황에 대한 바람을 요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즉 현대로 치면 바로 뭐다? 아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가난해. 로또에 맞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지만 자기가 이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5년과 6년도 위치를 바꿔서 할 정도인데 오타 하나 못 내겠느냐? 사실은 뭐다? 사람이 라고 적어야 되는 것을 리을을 시옷으로 잘못 적었을 것이다. 오타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오타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사슴 분장의 광대가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곰분장하고 있는 사람 보면 곰이다 하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사슴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슴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에 중점을 주냐면 장대에 올라서 대나무로 된 장대에 올라서 연주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강릉지방 전통놀이인 바로 뭐다? 산대놀이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산대놀이가 바로 뭐냐면 그 우리나라 강릉지방의 이제 전통놀이인데 알겠지? 이게 뭐냐면 대나무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공연하는 게 산대놀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나무 무대, 장대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면이네요. 그치? 자, 뭐 갑시다. 가다니 배부른 도개. 그쵸? 그래서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도개, 장독이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설진 강수 네모칩시다. 자, 이거는 바로 독한 수를 나타내요. 알겠죠?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이 사람은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청산에 갔어. 근데 괴로움을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 그래서 다시 바다에 갔어. 역시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술 먹고 잊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의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님의 논문을 보면은 학교 앞 소주집에 앉아 뭐 친구들과 이제 사람들과 소주를 마신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바로 현실에 거기서도 보면 농촌 현실이 굉장히 힘겨우니까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조롱꽃은 우리가 술 담으면은 이제 그 뭡니까? 밥을 이제 그 쌀을 이제 밥처럼 살짝 찌거든요.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쌀 껍질 같은 겨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쌀과 비빈 다음에 밥이랑 비빈 다음에 그걸 발효시켜요. 알겠죠? 그러면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마치 그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조롱꽃, 곰팡이가 피는 거 그렇죠? 누룩이 그 누룩 바로 그 쌀을 발효시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 냄새가 매워서 나를 붙잡는다라고 표현한다. 즉 술 있는 냄새가 나를 붙잡는다. 술이 나를 붙잡는다고 표현했어. 근데 실제로 술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화자 자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죽의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자가 술을 마시면서 술이 화자를 붙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고전 작품 중에 다른 것도 보면은 그 뭡니까? 부귀와 공명이 이제 그 그러니까
부귀와 공명이 나를 실어가지고 이제 그 도망가니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귀와 공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다? 화자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귀와 공명을 멀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롱꾼 누르기 매와 잡사와니 내 어찌하리 있고 내가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수 있다 없다. 그쵸. 서리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역시 여기서도 바로 뭐다?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 평민들의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한 작품이 바로 이 정산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게 바로 송순의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이거는 굉장히 짧으니까 후딱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10년을 경영하여 이건 이제 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계획해서 초려 3간 지어내니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라는 거죠. 요즘이야 방 3개짜리 집이면 그래도 꽤 큰 집인데, 그치? 이때는 굉장히 소박한 집입니다. 알겠죠? 이때 당시에는 부자들은 99간, 방이 99개인 집에서 고래등 같은 귀한 집에서 살기도 하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려 3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박한 삶을 나타내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사한 거 굳이 따진다면은 아까 청산별곡에서 나왔던 머리랑 다래랑 그 다음에 남아자기 구조개 얘네랑 비슷한 의미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안빈납도가 되지만 걔네는 안빈납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삶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안빈납도, 안분지조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 화자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지만 앞에 있었던 정산별곡은 현실에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두 작품의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년을 경영하여 이제 방 3개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한간 다란간에 청풍한간 맞춰두고, 그래서 방이 3개 있는데 내가 그것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은 내가 쓰고 한 칸은 달이 쓰고 한 칸은 바람이 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방 3개가 있는데 내가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바람이 한 칸 쓴대. 그 말은 달이나 바람이나 나나 벽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를 우리는 무라일체다. 무라일체 경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한간 다란간에 청풍한간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그렇죠? 강산은 너무 커서 집에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둘러두고 보리라. 집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두고 그거를 감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연에 대한, 그렇죠? 즐거움, 일종의 풍류적인 태도가 보여지고, 그치? 굉장히 일종의 바로 뭐다? 여유로운 화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넓으니까 이건 둘러두고 봐야지 하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작품 다 자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청산별곡과, 그치? 근데 반면에 청산별곡은 현실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도피처로서 선택한다면 이 화자는 자기가 원해서 자연을 선택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런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안빈납도 안분지족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